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회 미니 모의고사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회는 비문학을 할 건데 비문학 지문이 짧고 문제가 2개씩밖에 없어서 빠르게 두 지문을 한번 해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문학은 문학과 달라서 보기에서 사실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비문학을 읽을 때 주로 보기나 정보들을 찾기보다는 지문 안에 있는 것들, 지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풀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지문 안에서 찾으려고 애를 써요. 자, 우리가 볼 첫 번째 지문은 비문학 총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자, 1문단부터 가볼게요. 자, 1문단에서는 벤담이 나옵니다. 자, 공리주의자죠. 벤담이 나오는데 벤담이 처음 제안한 페놉티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페놉티콘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는 페놉티콘은 간수가 있는 중앙의 공간은 항상 어둡게 유지하여 죄수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커녕 간수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었다. 이런 구조를 가진 과목을 페놉티콘이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그리자면 대강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은 어둡게 해서 여기에는 간수가 있었고요. 자, 요 밖에는 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있는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죄수들이 간수가 있는 가운데 부분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죄수들은 항상 간수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과목을 페놉티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페놉티콘의 개념에 대해서,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끝까지 읽어보면,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전자감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전자감시가 어떤 건데 페놉티콘을 통한 감시와 흡사하다는 개념이 퍼졌대요. 그럼 왜 페놉티콘과 비슷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자감시의 개념이 제시가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막대한 양의 정보가 수집이 된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보가 수집되느냐? 첫 번째 CCTV를 통해 정보가 수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결제, 그 다음에 전화통화나 문자 내용까지 수집이 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바야흐로 정보 수집을 통한 다양한 감시와 통제, 정보를 통해서 감시와 통제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전자 페놉티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보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전자 감시이고 이것이 바로 전자 페놉티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 이제 우리 정보 감시에 관여되는 정보와 페놉티콘에서의 시선, 이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보와 시선은 정보 감시에서의 정보와 페놉티콘에서의 시선은 둘 다 통제의 기제로, 규율과 통제의 기제로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 불확실성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페놉티콘에서는 죄수가 간수가 늘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언제 어떻게 보고 있는 것처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불확실하다. 불확실성. 두 번째, 그러면 전자감시에서는 정보가 수집되는 사람은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열람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 요거를 불확실성이라고 정리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비대칭성입니다. 자, 비대칭성은 뭐냐? 페놉티콘에서는 죄수는 볼 수 없는데 간수만 볼 수 있게 만든 것. 그리고 정보사회에서는 권력자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입장에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수집당하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런 걸 갖다가 비대칭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문단에서는 그러니까 페놉티콘과 정보 감시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전자 페놉티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단해요. 뭐냐? 첫 번째, 무차별적인 정보의 과다 수집을 금지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정보가 수집될지 안 될지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정보가 수집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일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럼 뭐가 있느냐? 이미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면 비대칭성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자 페놉티콘이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무차별적인 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그리고 접근을 좀 더 평등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통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게 하는 역감시의 결과도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권력자들만 보통 사람을 감시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권력자를 감시하는 역감시도 올 수 있다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두가 평등하게 정보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기억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은 뭐냐? 권력자에 대한 역감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린 1, 2, 3, 4, 5번 중에서 어떤 걸 찾으면 되느냐? 권력자에 대한 감시를 담고 있는 걸 찾으면 될 겁니다. 자, 읽어보시면 1, 2, 3, 4번은 뭐 페놉티콘과 관련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관련이 없는 것도 있는데 권력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진 않아요. 권력자가 감시당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5번을 읽어보면 1년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에 등록하게 하고 신고 재산을 언론이 공개하자. 그러니까 공직자, 이제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오픈이 되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자. 공직자의 비리가 많이 줄었다. 이 공직자들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과연 이런 게 바로 권력자에 대한 역감시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면 되겠고요. 자, 6번은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건에 맞게 구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요걸 찾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정보를 수집했어요.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것들이 뭐냐? 오늘날 모든 국민에게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사회로 가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해서 정보 수집의 어떤 굉장히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페놉티콘은 우리 전자감시, 전자 페놉티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정보가 수집될 때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위에 있는 보기에서는 우리에 관한 정보가 수집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보기는 글의 보기와 서로 정반대, 서로 다른 보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게 구상을 해야 되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가 봅시다. 자, 목적 A에 대한 전자 페놉티콘이죠. 전자 감시, 전자 페놉티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표현에서는 문맥에 맞는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수능을 칠 때 비유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문학에서 사용하는 뭐뭐 같은 직유나 혹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은유나 크게 봐서는 관용 표현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자, 관용 표현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속담이나 뭐 고사성어, 자, 요런 걸 사용해서 내용을 표현하는 것까지 이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정보와 사회의 역기능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한 글쓴이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좀 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겠다 해서 직유나 은유, 관용 표현, 비유적 표현이 없어요.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비유적 표현이 있는 것만 쭉 찾아놓고 그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면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자, 2번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관용 표현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양날의 검 있으니까 비유적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시간은 천금이다. 은유가 있으니까 비유적 표현이라 볼 수도 있겠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것도 관용 표현이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그런 거죠. 정보 수집의 긍정적인 측면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게 뭐가 있느냐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전체에서 보면은 정보 수집을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거는 3번밖에 없어요. 자, 양날의 검처럼 쓰는 사람에 따라 이로울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거야. 정보 수집을 하면 페놉티콘처럼
불리하게, 불편하게 우리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보 수집을 했을 때 우리를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사회 현상에 대해 한쪽 면만 보고 편협한 생각을 하는 것. 정보 수집이 패놉티콘 같은 전자 감시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비판적인 고찰을 담은 내용은 여기 3번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두 번째 비문학 지문. 자, 이 지문도 마찬가지 총 4개의 지문으로 돼 있는 문단으로 돼 있는 지문입니다. 자, 예술 영역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요거는 사진을 담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중심 피사체를 화면 중앙에 놓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중심 피사체 주변으로 풍경을 적절하게 구획하여 안정된 구도를 만든대요. 우리 보통 사진 찍을 때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이라고 한대요. 자, 그런데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개입해서 만들어지는 방법이 숄더샷 프레임이라는 거래요. 뭔지 잘 모르겠잖아. 자, 비문학에서는 이렇게 모르는 개념을 던지고 나면 뒤에 반드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숄더샷 프레임이라는 거는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프레임 안에 장애물을 배치하여 감상자가 장애물 너머로 중심 피사체를 보도록 유도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중심 피사체가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장애물이 들어와서 어떤 중심 피사체에 좀 더 집중하게 만드는, 감상자의 집중도를, 이 중심 피사체에 대한 감상자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을 숄더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 숄더 프레임은 어떤 방법들을 활용하여 구성하느냐? 첫 번째, 사진에 담고자 하는 중심 피사체의 앞에 장애물을 배치를 한대요. 자, 그러면 먼저 장애물을 먼저 본 다음에 중심 피사체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 중심 피사체로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중심 피사체보다 클 경우에 이제 그리고 장애물의 형태나 자세, 시선 등이 중심 피사체를 향하도록 하면 감상자의 시선이 중심 피사체로 이끌린대요. 그러니까 먼저 장애물을 배치하고 중심 피사체를 두면 이제 장애물을 보고 중심 피사체를 보면서 중심 피사체에 좀 더 시선이 가게 되고, 그리고 장애물이 크거나 이 장애물의 방향이 중심 피사체를 향하게 되면 좀 더 감상자의 시선이 중심 피사체로 가게 된답니다. 자, 두 번째, 자, 중심 피사체에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장애물에는 중심 피사체에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죄송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했네요. 장애물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흐릿하고 중심 피사체가 선명하면 우리는 장애물을 본 뒤에 중심 피사체로 가면서 선명한 중심 피사체에 좀 더 이끌리게 되는 그런 방식을 숄더샷 프레임이라고 하고, 셋째, 중심 피사체와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시킨대요. 그러니까 중심 피사체는 밝게 하고요, 장애물은 어둡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중심 피사체로 시선이 몰입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숄더샷 프레임의 의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숄더샷 프레임은 조화와 균형, 통일을 기본으로 여겼던 기존의 예술적 인식. 요 기존의 예술적 인식은 어디로 연결할 수 있냐면은 여기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 같은 경우에는 조화와 균형, 통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고, 오히려 숄더샷 프레임 같은 경우에서는 순간적이고 우연적인 것, 불안정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새로운 예술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문단은 숄더샷 프레임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듯이 숄더샷 프레임의 예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앞부분에 검은색 자전거를 타고 있는 듯한 사람의 이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사진이 선명하게 지금 표현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앉아있는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는,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장애물은 어둡게 표현되어 있지만 뒷부분에 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밝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중심 피사체와 장애물의 밝기를 대비시켜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를 주목하게 한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였고요. 지문의 내용 일치죠. 2번, 장애물을 흐릿하게 촬영하여 초점을 맞춘 대상을
중심 피사체를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로 인식하게 한다. 정확하고요. 3번 장애물의 자세가 중심 피사체를 향하고 있죠. 자전거를 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중심 피사체에 대한 지시성이 강화된다.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장애물을 중심 피사체보다 앞에 배치하여 장애물이 중심 피사체보다 감상자의 눈에 먼저 띄게 한다. 자, 아까 나와 있듯이 장애물을 먼저 보고 나서 중심 피사체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쪽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준다 그랬으니까 4번도 오케이입니다. 자, 5번 장애물을 중심 피사체보다 크게 촬영하여 감상자의 시선이 중심 피사체를 거쳐 장애물로 집중되게 하는 것. 요거 반대죠, 반대. 장애물로 먼저 집중되고 나서 중심 피사체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번에서는 중심 피사체를 거친 다음에 장애물로 온다고 했으니까 지문에서 나와 있는 순서와 서로 반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윗글에 언급된 숄더샷 프레임 기억과 보기의 엣지샷 프레임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기. 엣지샷 프레임은 중심 피사체를 가장자리나 구석에 위치시켜 의도적으로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하는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이 프레임은 안정된 구도를 활용하는 일반적 사진과 달리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을 통해 감상자가 중심 피사체에 집중하게 한다. 그러면 아까 우리 글에서 읽었던 숄더샷 프레임과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엣지샷 프레임은 서로 비슷한 거죠. 둘 다 안정된 구도,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이 아니라 좀 새로운 프레임 구성 방법을 통해서 피사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 구성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사이 엣지샷 프레임과 숄더샷 프레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기억, 숄더샷 프레임은 니은, 엣지샷 프레임과 달리 기존의 예술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프레임 구성 방법이다. 틀렸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새로운 프레임 구성 방법이고요.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미적 효과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반대입니다. 자, 우리 글에서 읽었듯이 숄더샷 프레임이 의도하지 않았던 요소들이 개입했을 때 뭔가 나타나는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의 엣지샷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요소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숄더샷 프레임, 기억이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미적 효과를 의도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서로 지금 반대돼 있으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기억은 조화와 균형, 바로 틀렸죠. 자, 조화와 균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예술적 인식, 다르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에서 나타나는 거고 기억에서 나타나는 숄더샷 프레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중심 피사체를 프레임 중앙 부분에 놓이도록 촬영한다 라고 돼 있는데 중심 피사체를 프레임 중앙 부분에 놓이도록 촬영하는 건 일반적인 프레임 구성 방법, 기존의 예술적 인식에서 가능한 겁니다. 서로 완전 반대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틀렸죠. 자, 5번 기억과 니은은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을 통해 시각적 긴장감을 유발한다. 요게 정답이겠네요. 둘 다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프레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비문학 좀 빠르게 비문학 두 지문을 해봤는데 비문학 읽기는 지문 안에 들어있는 핵심 정보를 정리하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잘 찾으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와 잘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5회 풀이하면서 고전문학의 경우에는 내용 일치 문제가 99%,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내용 일치로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도 거의 한 90% 이상, 95% 이상 내용 일치 나오고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보기를 가져와서 뭐 새롭게 정보를 구성한다거나 창의적 읽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비문학의 경우에도 90%, 95%는 내용 일치가 나오니까 글에 나와 있는 정보만 깔끔하게 잘 정리하면서 읽고 그것과 문제를 비교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꾸준한 훈련, 국어는 훈련이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꾸준하게 열심히 각 영역별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